대부분의 관리자들이 풀타임으로 사무실에 복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저는 사실 이거 알거든요. 중간 관리자들, 왜냐면 놀고 싶으니까. 중간 관리자 솔직히 제일 할 일 없는 거잖아. CEO들은 책임감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가야 되지만 중간 관리자 솔직히 노는 거죠. 중간 관리자는 말 자체가 이상해.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미국도. 중간 관리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놀랍게도 금융업계 많은 CEO들은 직원들이 매일 출근하기를 원하지만 중간 관리자들이 되게 젊어요. 참고로 미국의 중간 관리자들은 한 35살 정도밖에 안 돼요. 사무실 복귀 또는 완전 원격 근무를 원하는 중간 관리자는 거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솔직히 가족들 눈치 보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놀자는 건데, 이걸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3%만이 이상적인 일정이 주 5일 사무실 복귀라고 말했으며 8%만이 완전한 원격 근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3, 4일만 사무실에 출근하고 싶다. 근데 제가 이거 실제로 봤거든요. 한국의 그 해외 법인이 한창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게 얄미운 게 뭐냐면, 이 중간 관리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본사가 여러분이 본사 CEO라 생각하면 이거 한국 지사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월수금 이렇게, 월수금 월수금 재택근무, 이거 완전 놀자판 아니야, 놀자판. 차라리 그냥 계속 있든가. 진짜 월수금 이렇게, 월수금 3일 재택하라고 하니까 완전 놀자판에다가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이렇게 솔직히 찔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알았지? 왜 어떻게 한국 지사들이 대부분 그 지사장이라 하더라도 중간 관리자급밖에 안 되거든요. 본사 글로벌 그 레더 서열에 따르면. 월수금 이렇게 하니까 한국 지사의 관리로 오겠어요. 그래서 해외 본사에서 그 한창 재택근무할 때 실제로 막 비행기 타고 어디 서울에 회의 있으면 무조건 그 한국 지사를 들리는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겠냐고. 사람들도 약간 좀, 이게 중간 관리자들의 문제예요. 월수금 재택 놀자판 하니까 그냥 5일 다 나오라 하는 거 아니겠어. 본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건 좀 귀여운데 9월이 되면 이제 스포츠 대회를 하죠. 귀여워. 연세빵이래. 연세빵은 사실 최근에 안 먹어봤는데 초코빵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것 같더라고. 초코빵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고, 가득 쫀도 제목. 근데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어디죠? 송도인가? 여기 신촌 아닌 것 같은데, 신촌 맞나? 올라가는 길인가? 신촌 그 연세대가 많이 그 정비를 해서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송도인지 신촌인지 모르겠는데, 신촌인가? 신촌에 이렇게 산이 있었나? 뭐 어디인 것 같아요. 나 신촌인 것 같네. 여기 지하로 가는 이게 있으니까 여기 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소문이 가득한 게 좋죠. 모든 진실은 소문을 타고 들어오고 또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니까, 이제 이 과학 그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무관심이 무섭다니까. 무관심이 무서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게 길거리에서 들리는 소문, 이게 뉴욕에서 들리는 소문란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중국의 경기도 내에 환호해서는 안 되는 이웃 국가들, 이게 남 비난하면은, 이게 근데 경제적 원리가 어쨌든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도 남 만드는 거 좋아하면 무조건 그 업으로 돌아오더라고.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실제로 돌아오죠. 중국이 흔들리는 와중에 아시아 시장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도 뭐 상승하고 있죠. 이는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분들 고통받고 계시는데 빨리빨리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문제는 지금까지 다른 아시아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요즘에는 특히나 또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한국에 이제 좀 50대 편집국장분들 있잖아요. 경제신문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반사이익이야. 반사이익이 어딨어 이 세상에. 여러분, 반사이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맥도날드 문 닫았어.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KFC 몰려가요. KFC도 먹고 싶어지는데 안 몰려간단 말이에요. 안 몰려가요. 왜냐면 배달음료 시켜서 나 그러면은 맥도날드 저기 옆 동네 시킬래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극한으로 치달을수록 반사이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네요. 보시면은 지금
중국은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며 중국의 수요 여건은 이웃 국가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올해 첫 8개월 동안 전년 대비 25% 감소했습니다. 뭐 한국도 솔직히 중국이 근데 워낙 난리를 쳐서 그렇지 사실 중국도 예전엔 괜찮았어요. 또 예전에 우리 시 대표님 이전 세절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때 참 좋았죠. 근데 워낙 좋은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 법. 지나고 나서야 봄인 줄 알죠. 중국의 실내 위기는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기업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수는 일본, 태국 등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훨씬 감소했습니다. 이제 홍콩의 쇼핑 지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홍콩으로 이제 예전에 진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쇼핑 진짜 많이 해줬어요. 예전에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홍콩에서 쇼핑 엄청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요. 중국도 솔직히 잘못 그걸 한 거지. 기싸움하다가 중국도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한국도 같이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건데 중국은 이 지역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고통이 이웃 국가들의 이익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중국이 그런 건 있죠. 여러분 블루칼라 워커가 말로는 블루칼라 워커가 돈 많이 벌면은 여러분이 좋아한다 하지만 중국이 솔직히 제조업 국가잖아요. 거의 순수 제조업. 누가 리스펙트를 하겠냐고. 다들 이제 자기는 그 제조업 하더라도 중국 그 자녀분들도 다 변호사, 의사 그리고 또 뭐 비즈니스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하지. 중국의 사업가분들 다 이제 돈 벌어서 미국으로 다 튀었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위기를 신경 쓰지 말고 두뇌 유출이 중국 경제에 다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데 이게 근데 맞는 말이에요. 지금 중국의 부자분들이 되게 많이 떠났거든요. 원래는 한국이 부동의 인구 대비 이민자 1위였는데 중국이 매섭게 따라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무너지는 배 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막지 못하고 부동산 위기가 계속 악화되는 등 2023년 험난한 한 해였습니다. 두뇌 유출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만 명의 부유층이 출국을 선택했는데 이게 역대 최고예요. 중국 경제는 힘든 한 해를 보냈고 성장을 막고 디플레이션에 난리가 나는데 중국의 2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완전 달랐죠. 스타트업이 그렇게 늘어나고 중국이 잘 되고 뭐 중국의 레드 드래곤 라이징이라고 붉은 용이 끼어난다 했는데 붉은 용 지금 집에 돌아갔죠. 경제에 끔찍한 일이며 두뇌 유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리더가 필요합니다. 기업 간 명이 떠나면 상관없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젊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중국에 안 오려고 해요. 중국 지금 실업률이 41%인데 실질 실업률 누가 오고 싶겠어. 미국에서 버거킹 굽지.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뭐 두뇌 유출이 뭐 버거킹 굽는데도 두뇌가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버거킹 굽는 걸 욕하는 게 아니라 버거킹 구워도 미국에 엄청 많이 줘요. 지금 41,000달러씩 버거킹 뉴욕에서 구우면 이거 중국에서 실업자 달래 미국에서 팁까지 받으면서 41,000달러 벌래 열심히 하면 진짜 돈 많이 받거든요. 월스트리트 여론조사가 지금 바이든의 나이 그리고 경제적 우려가 2024년 재선을 위태롭게 한다고 했는데 유권자의 거의 4분의 3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힘이 떨어져 보인다가 가장 그 주요 이슈일 텐데 돌려 말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랑 별로 나이 차이는 맞지 않은데 건강이 이제 좀 쇠약해 보인다는 게 안 좋은 거죠. 84세 현지 대통령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새로운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며 경제 및 기타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낮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경제랑 나이 이 두 개가 치명적이거든요. 레이건이 그 당시에 그 체력으로 비판받았을 때 재선 때 그 당시에 재선뿐만 아니라 그 대선 내내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 근데 경제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압도적으로 우승할 수 있었는데 레이건이 역대 대선의 압도적 우승으로 유명하죠. 근데 바이든은 지금 벌써부터 4분의 3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 경제에서 밀리면 사실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경제에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 지금 보시면은 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다 부정적인 이슈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뭐든지 뚫고 나가기 힘든 문제고 토론을 하지 않아도 사실 이미 게임은 거의 끝났다고 볼 정도로 여론조사가 너무 안 좋아요. 여론조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보시면은 그 사실 나이는 핑계고 정신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다보다는 얼마나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집중력이 좀 떨어져 보인다는 거죠.
뭐 나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조사는 이제 공화당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공화당 유권자 중심으로. 근데 아마 바이든이 4분의 3이면은 4분의 3이 얼마죠? 한 75% 아닌가요? 75%한테 경제적으로 부정적 이슈가 있는 대통령 중에 거의 지금 대선 자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대통령이 거의 없거든요. 클린턴도 경제는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그 이슈를 다 안고서 경제 이슈는 너무 치명적이긴 해요. 경제 이슈 바이든에게 치명적이다. 한 줄 요약이. 팟캐스트가 뉴스의 커버리지가 원천이 되는 이유. 한국으로 따지면 1인 유튜버나 마찬가지죠. 미국도 팟캐스트를 유튜브로 많이 하니까요. XS 미디어 팟캐스트 영어 마케팅 담당 부의자 소피 앤더슨과 함께하네요. 시사를 따라잡는 것은 일종의 지루한 일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헤드라인을 자세히 설명한 푸시알란과 가장 극단적인 관점만 다룬 원탁 토론으로 인해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지옥 같은 일이 되었는데, 이제 팟캐스트 분들이 나선 거죠. 그러나 청취자들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은 종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슈를 분석한 뉴스 팟캐스트 작년 대비 다운로드 수가 45% 증가했어요. 뉴스 팟캐스트에서 편향되지 않는 사실적인 정보를 원한다. 청취자의 51%가 팟캐스트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케이블의 경우 6%, 그러니까 미국 따지면 공중파가 6%, SNS는 2%. 에코챔버 디테일, 핵심은 디테일이 있는데 뉴스 팟캐스트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세부적인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부터 주요 사실과 수치를 인용하는 것까지. 청취자들이 자신도 몰랐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은 자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팟캐스트를 매일 시청하고 60분 이상의 긴 팟캐스트 형식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죠. 특히나 또 요즘에 그 클럽하우스가 특히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미국에 그 팟캐스트 사람들 모여가지고 말 떠드는 거 있거든요.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일론 머스크도 그걸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요즘에는 그 귀를 기울이는 습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도 암묵적 행동 유도. 그러니까 공중파나 신문 기자분들이 디테일을 놓치고 오히려 조금 그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시스템상 그 기존 언론들은 편집국장의 행정적 처리 결과에서 많이 이제 자신이 할 말을 못하고 디테일을 많이 놓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현재 유럽에서 그 초운도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유럽에서 메인 사진으로 LK99를 열어놓고 지금 이틀 뒤인 유럽 시간으로 이틀 뒤니까요. LK99에 대해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열 계획이라고 해요. 2일 뒤에 지금 방송할 예정이라고 지금 떠 있는데 봐야겠죠. 근데 유럽의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이라면 명문대죠.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도 사실 초연도체를 기회 삼아 자신의 연구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저원학회니 뭐니 지금 충돌이 많은데, 사실은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자신의 연구비를 다투고 싸우는 거 다 아는 사실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간 뭐 인류의 발전은 과학자분들이 인류를 발전시킨다고 보다 요즘 솔직히 기업가들이 발전시키죠. 일론 머스크가 인류에 더 많은 좋은 일을 했겠어요? 아니면 과학자분들이 인류에 더 좋은 많은 일을 했겠어요? 과학자분들 했다고 믿고 싶어 하겠지만 사실상 현실화시키는 기업가분들이 요즘은 이 역할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 페니실린 개발 그 정도는 되면 인정하지. 이거 뭐 솔직히 뜨든 안 뜨든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내려고 지금 모였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유카스가 그나마 기대가 되는 이유가 여기 기업들이 잔뜩 참가해서 어떻게든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현실화시키려 할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뭐 옆에서 훈수 뜨는 사람들이야 되든 안 되건 뭐 자기 상관없다는 거 스스로 아니까 훈수를 뜨는 거고, 기업가들은 돈 벌기 위해 지금 다들 거기에 붙었으니까 한번 이틀 뒤에 어떠한 유럽 지금 컨퍼런스 초전도가 이번 주 내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틀 뒤에 정확히 언론인과 기업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회의를 개최한다니, 라이브 방송으로 그때 한번 다 살펴보죠. 오스틴 러셀은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의 억만장자가 된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의 CEO가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체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스타일이 좋으시네. 월스트리트저널이 AI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런 기사를 실었죠?
설립자 28살이라고 해요. 나이로 40세인 줄 알았네요. 루미나 테크놀로지, 그의 회사는 자동차 주변에 3D 영상을 생성하는 빛감지 및 거리 측정 스캐너를 만들어 자율주행 차량의 길을 닦고 있어요. 자율주행 차량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 CEO가 억만장자가 자율주행 차량이 싫대요. 솔직히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이 뭐 지금도 있죠. 무슨 뭐 이상한 모노레일, 그 롯데월드 있잖아요. 자율주행, 이것도 자율주행이죠 뭐. 모노레일이긴 하지만, 혹은 뭐 범퍼카도 모노주행, 뭐 청소카도 있긴 하지만 자율주행 차가 뭐 껐다 켰다 하겠죠. 껐다 켰다 자기가 운전할 수도 있고. 근데 왜 안 하고 싶다고 하냐면, 사람들이 차 안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극단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뭐 좋은 말인데, 핸드폰 자율주행 차량 해봤자 사람들이 핸드폰 보는 거 지금도 어차피 핸들 잡고 핸드폰 보잖아. 맞는 말이긴 하네. 근데 서울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분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 차량, 서울의 그 한남대로 공부고속도로랑 부산 한남대로에서 경부고속도로 그 서초구 그 한남대교 타고 서초구 그 부산행 그 정체에 한번 빠지면 좀 자율주행 차량의 신봉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아니고서야, 예전에 여기 가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 자아성가, drive yourself.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정차 원디를 직접 운전한다네요. 레이싱. 직접 이분 자율주행 차량 부품 공급 업체 CEO도 직접 운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네요. 이분 말처럼 우리가 자율주행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차가 운전해주면 거의 핸드폰 볼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긴 하네요. 어느 정도. 자신만의 시간이라 해봤자 음악 듣고 영화 보고 핸드폰으로 보겠죠. 넷플릭스 보고. 시간 절약 솔직히 기차 타도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확실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짜 미국의 노빠꾸들만 모였거든요. 바로 기후변화 비상사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타운에 완전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한국도 글로벌적으로 통제한 것처럼 이제 기후변화, 나쁜 CO2의 날, 봉쇄령 시행이 멀지 않았다는 거를 앤디 캐슬러분이 사설란에 그냥 녹박구로 올려버렸는데, 거의 뭐 한국에 이런 거 올리면 난리 나는데, 일단 늘 생각하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리시는 분들이 거의 뭐 진짜 장난이 없어요. 의견 표출에 표현의 자유 레전드인데,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웨더 채널에서 국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했느냐는 제차 질문에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공식적인 비상사태는 없지만 대통령 확실히 비상사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상사태 필요하면 이제 CO2의 날 하면 이제 집에 다 있는 거죠. 문 닫고. 그리고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너 CO2 너 뭐야? 너 그 뭐냐? 전기차 안 타? 너 왜 롤스로이스 12기통 타? 그러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법에 명시된 대로, 그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가 조금 애매해요. 선포하면 대통령이 자신 또는 다른 공무원이 행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명시하지 않나.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제공되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뭐 그런 거는 뭐 없지만, 근데 물론 이제 비상사태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모든 법에는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 몇 년간 많이 악용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전 세계적으로. 기후 봉쇄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개인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충동은 통제된 미래에 대한 수많은 정보, 미디어 및 싱크탱크에 대한 청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후 비상법원은 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기후를 핑계로 우리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을 맞서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위스 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민들에게 함께 샤워하자. 함께 샤워를 왜 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유럽 분들은 이제 진짜 조금, 유럽은 확실히 하강기에 접어들었고, 그 지적 수준이나 능력이나 뭐 이슈를 개발하는 능력이, 미국이 마지막 자유의 등대로서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란이 지키고 있네요. 혹시 미국의 최저임금이 대부분 7.25달러인 걸 아시고 계시나요? 한국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맞죠. 근데 최저임금을 미국에서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되진 않았어요. 15달러. 근데 미국 최저임금은 진짜 최저임금이에요. 대우는 그것도 더 많이 주고 시간당 한 10달러 정도 줘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10달러 한 15달러. 진짜 이 최저임금이라는 건 진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근데 뭐 최저임금 올린 주도 많은데 15달러, 17달러, 14.20달러 그리고 11.75달러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최저임금을 오히려 높이는 동네가 그렇게 좀 잘 사는 동네라기보다는 최저임금 뭐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니까요. 팁도 가져갈 수 있고. 14년 동안 연방 최저임금은 주 최저임금이 있고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라서 굉장히 낮은데, 근데 7.25달러 딱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진짜 무슨 이상한 거 빼곤. 2009년 캠페인에 참여했을 당시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급여를 인상받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햄버거 가게 직원들이 대부분 시위를 시작했는데, 이게 그 연방 최저임금은 사실상 거의 무력화된 게, 애초에 최저임금이 아예 없었는데도 되게 비쌌어요. 예전에도 거의 15년 전에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시간당 10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도 근데 지금 한 16달러라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예전이 훨씬 더 잘 부른 것 같은데, 15달러 운동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패스트 컴퍼니인데 저임금에 대한 인식과 실제 정책 변화를 측면에서 성공적인 정치 운동이 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조금 그 양심적이긴 한 게 15달러 최저임금 운동이 정치적 운동이라는 것을 또 명확히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정치적 그 대결이었는데, 결국에는 오바마도 최저임금에 대해 그렇게 또 열정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는 대통령들도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최저임금은 표류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진 않죠. AI가 인류를 얼마나 위협할까?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이 올까 말까 하는데, 사실 터미네이터는커녕 지금 수준으로는 토스터기 AI기 뭐 이런 거죠. 토스터 AI, 그리고 동물 그림 그리기 AI. 뭐 귀엽긴 한데 지금에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토스터 AI가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겠죠. 인공지능의 대재앙을 막는데 집중할지, 편견 허위 정보 같은 문제에 집중할지에 대해 토론합니다. 뭐 원래 그렇죠. 사실 뭐 VR 하면 사람들이 그걸로 장난치고 게임하는 데 쓰지, 굳이 뭐 세상을 그러니까 AI가 만약 똑똑하다면 뭐 굳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지 않겠죠. 그럼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지 움직일 테니까. AI 개발사 엔트로픽 리더인 다리오 아모데이는 실존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그룹에 속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AI 거버넌스를 연구하고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싱크탱크의 미래 소사이티, 퓨처 소사이티 공동설계 니콜라스 밀레는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점점 더 커지는 유보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긴, 제 생각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긴 그 영화처럼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이 장악하기엔 이제 지금 AI가 뭐 로봇 청소기인데, 로봇 청소기에 반란 물음표 벌써 찍히죠. 로봇 청소기가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로봇 청소기가 좋을 게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AI가 진짜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 AI가 진짜 똑똑해서 자아를 가지게 되면 로봇 청소기가 자아를 가져요. 딱 가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청소 쉽게 하는 법하고 쉬겠지 뭐. 편히 쉬겠지. 누가 그 자기 뭐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려 해. 터미네이터 영화 스카이넷. 인간을 파괴하게 반드시 등장하는데 뭐 이상하게 프로그래밍 해야겠죠. AI 윤리 및 공정성 전문가. 근데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윤리 및 공정성은 필요한 게, 뭐 AI 이상한 데 쓰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죠. 사람들을 너무 속이는데, 양측 모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 AI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두 공간을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이러한 커뮤니티가 모두 마음속에서 같은 종류의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로봇 청소기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면 진지하게요. 대화를 해보겠지. AI가 똑똑하면 대화하겠지. 대화로 풀어주겠죠. 정말 AI가 그 합리적이라면. 이게 미국이 대륙 국가라서 바다 구경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캘리포니아랑 뉴욕 빼면은 바다 구경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크루즈 선박을 엄청나게 타나 봐요.
크루즈 산업이 호황이긴 한 게 뭐냐면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방문객과 선박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강원도 근데 한국은 뭐 사실 땅 자체가 그냥 거대한 크루즈선이나 마찬가지고 삼면이 바다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크루즈 여행에 대한 그 환상이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크루즈를 꼭 타야 된다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배 타는 게 좋은가 봐요. 사실 타이타닉도 크루즈선이었잖아. 영국 사람들이 배를 그렇게 좋아하나? 아, 영국과 뉴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였죠. 타이타닉은 맞죠? 대서양. 크루즈 승객은 지역 경제의 가장 큰 원동력이 동시에 지역 문제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내려서 저녁에 떠나면서 상점 시내거리 지역 세금 금고를 가득 채웁니다. 어떤 곳에서는 크루즈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고 선상에서 가장 큰 지출하는 것이 전부라고 불평합니다. 근데 소비를 해주는 게 어디예요? 알래스카에서 토론. 알래스카구나. 아, 그래서 여기 그게 있구나. 오우, 재미는 있어 보여요. 크루즈선. 아, 크루즈선도 한번 타봐야겠다. 근데 크루즈선, 인터넷이 좀 잘 되겠죠. 크루즈선에서 라이브 방송해서 또 재밌을 것 같은데. 메인주. 와, 대단하다. 메인주가 이제 뉴욕 위에 있거든요. 동부에.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크긴 하네요. 크루즈선. 사람 진짜 많이 타는구나.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닥 구경, 백 구경, 그리고 사람 구경을 세 개 다 할 수 있어서 크루즈선에 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유럽에서 크루즈 승객이 가장 많은 바르셀로나, 스페인 사람들로 뱃놀이 좋아하시는구나. 인구가 많은 도시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을 하나 폐쇄하는데 잘 나가는데 왜 폐쇄하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이제 승객들은 버스를 타고 딴 데서 이제 타고 한국으로 따지면 인천 탄 다음에 서울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서울에 뭐 근처에 항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뭐지 한강 타고 들어오는 그런 루트가 있었나 보죠. 바르셀로나 항구 대변이네. 바르셀로나도 항구 도시인 만큼 크루즈선에 엄청 들어오는구나. 지역사회 배기가스. 크루즈의 배기가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실 조금 오반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냥 남 뱃놀이 하는 거 심술난 거 아닌가? 크루즈가스 배기가스 이게 근데 약간 보이는 게 조금 시각적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저거 배기가스 해서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크루즈선을 좋아하는 유럽과 북미인들의 또 수요에 맞춰서 전략을 짜면 좋겠네요. 근데 뉴욕이 에어비앤비 단속을 시작하는데 서울도 사실 에어비앤비는 가장 안 쓰죠. 대도시에서 에어비앤비 매출 비중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뉴욕이나 서울 같은 곳에서는 그냥 호텔 가고 만다고. 실제로도 예약 건수는 전체 수익의 약 1%. 뉴욕이 큰 도시에 대부분 호텔로 가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또 희한하게 오피스텔을 그냥 호텔처럼 꾸며서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거나 호텔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진짜 급할 때 빼고는 다 그냥 호텔 가더라고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제 약간 경치가 있는 동네를 가야지 에어비앤비를 사람들이 키기 시작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정집 같은 약간 컨셉이 있지 않고서야 어려운데 한 뉴욕의 새로운 규제를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호스트는 반드시 임차인과 함께 숙소에 거주해야 됩니다. 호스트는 임차인이 숙소에 머문 동안 숙소에 거주해야 하므로 집으로 그러니까 호스트가 휴가 가면 숙소를 임대할 수 없고 30일간보다 더 낮게 최대 29박 30일 이하로 OES에 증명해야 되고 공동가구를 제공해서 안 되고 임차인과 함께 숙소에 거주한다는 게 조금 애매한데 아마 한 빌딩 동에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아파트 그러니까 101동을 임대 줬다면 한 임차인들 한 303호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호텔 규정이나 다를 바 없는데 뭐 좀 웃기긴 해요.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건 뉴욕시의 호스트고 뉴욕시가 어차피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서비스 삼아서 해주는 것 같아요. 특별 집행국. 그러니까 뉴욕이 조금 희한한 동네긴 해요. 지금까지 제출된 신청서 중 약 75%가 아직 심사 중이라는 거고 808건만 검토했다고 하는데 숙소 등록을 중단할 수 있지만 뭐 에어비앤비 수익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뉴욕에 실제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하신 분들은 좀 골칫거리긴 하겠네요.
진짜로 약간 자신의 호텔 제국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이 막상 그러니까 이게 규제의 역설이에요. 규제의 역설이 뭐냐면 막상 진짜 후진 곳은 솔직히 열지도 않겠죠. 에어비앤비를 부자들 생각도 없으니까 잘 된 곳만 추가 비용을 떠안는 거죠 뭐. 이제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6개월 만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닥칠 거라고 말하는데 일단 6개월 이내 미국 경기 침체가 닥칠 것으로 예상하는데 사실 뭐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신의 전망을 자세히 설명했고 특히나 경제 신용카드 그 중국이 들어와 있다는 게 조금 특별한 점이에요. 뭐 최고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향해 치닫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영향이 아직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제학자 분들은 대부분 이제 금리를 통한 그 미국 경제 조정에 되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거는 경기가 뭐 침체가 닥칠 수 있으니 금리를 조금 조정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리 조정은 뭐 위로 올리는 게 있고 밑으로 내리는 게 있는데 위로 올리면은 침체가 더 확실해지겠죠. 근데 내리면은 침체가 조금 막아지겠고. 이분이 근데 어떤 말 했는지 한번 보면 금리 쇼크, 연착륙 그리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금 불황에서 벗어난다면 경기 침체를 부르짖던 사람들은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정 부양책 있지만 재정 부양책을 되게 비난하긴 하는데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고 실제로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왔지만 경기 침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2008년 이야기를 하네요. 중국을 6번째 이야기로 나눴는데 중국은 경기 침체가 이미 왔죠.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 수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중국이 이제 경기 침체를 수출하고 있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을 통해.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물가는 낮아지면서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경기 침체를 수출한다. 중국 경기 침체 수출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에요. 중국 분들이 생각보다 그 성실해. 나이 드신 분일수록 성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이 제 생각에는 인도의 그 추격을 뿌리치고 다시 한번 올라설 텐데 근데 예전만큼 뭐 떵떵거리지 못하더라도 침체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이. 뭐 미국은 지금 재택근무 사무실 복귀 명령에 대해 되게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주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재택근무가 거의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고 매일 다른 회사가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격 근무에 이점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회사 줌도 사무실 복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이러한 요구가 새로운 게 아니죠. 골드만삭스 같은 곳은 재택근무가 이제 거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상현상이라고 비난까지야 뭐. 그리고 시타델도 유명한 그 투자 전문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재택근무가 국가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우려하며 2023년 앞두고 금융회사들은 더 많은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여전히 정책을 미세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주니까요. 일주일 중 일부라도 재택근무를 한다. 그래도 재택근무를 최대한 해주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긴 했어요. 너무 또 완전히 틀어막진 않고. 골드만삭스는 되게 일찍부터 2021년 6월부터 직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하기 시작했으며 주 5일 근무를 요구하는 다 나오라는 거죠. 여름철에도 JP모건도 순차적으로 직원들을 복귀시키고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블랙록 다 유명한 회사들이요. 시타델, 그리핀 팀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건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해요. 블랙스톤은 2021년 6월부터 주 5일 근무로 복귀. 블랙스톤 같은 이제 사모펀드 회사들은 고객을 만나야 돼. 고객이 왔는데 이 사람도 어디 갔죠? 줌에 계신데요 하면은 1,000억 들고 온 그 투자자들이 애매하겠죠. 브릿지워터, 밀레니엄 온갖 게 다 있네. 대부분 다 사무실에 출근했다 보면 되고 특히나 미국 금융계가 굉장히 지금 미국 공무기가 상상 이상으로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금방 오히려 한국 기업보다 더 빨랐죠.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또 의사결정을 한국은 대부분 한 기업도 있고 안 하는 기업도 있는데 약간 조금 그 의견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최근에 좀 문제가 된 한국 기업들이 몇 개 있었죠. 근데
미국 금융계에도 이렇게 많이 돌아온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네요. 테슬라 소유주들은 최근 큰 폭의 가격 인하 직전에 차량을 구입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에게 완전히 속은 것 같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칩 가격이 상승할 때 사신 분들은 좀 손해를 봤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대부분의 분들이 목요일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최근 가격을 인하한 후 새로운 테슬라 소유주들은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토로했으며 종종 그가 소유한 X의 게시물에서 머스크를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 가격을 2만 달러 이상 내리면 사람들 너무 많이 속입니다. 하루 전에 2만 달러 이상, 정말 2만 달러 가격 인하, 한 2천만 원 정도 가격 인하했는데 전날에 사면 좀 짜증 나겠죠. 충성도를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롤렉스가 가격을 계속해서 비싸게 유지하는 것도 중고 가격을 유지해주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산 사람들이 너무나 비싸게 사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조금 요즘 안 팔려가지고 할인도 많이 해줬으니까 사실상 뭐 한 3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텐데 4만 1,000달러 이 보시면은 풀옵션은 할인을 많이 해줘서 거의 뭐 4천만 원짜리 4천 차이 나는 그 미국의 매장도 있다 하더라고요. 가격 인하에 동의하고 있는 건 중고 테슬라 판매자, 구매자도 마찬가지인데 구매자는 그냥 신차 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중고 판매자들은 어떤 사람은 거의 신차 가격에 팔고 신차 타고 아 근데 너무 많이 깎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최근에 조금 뭐죠? 슈퍼카 업체도 약간 이렇게 됐죠. 슈퍼카 업체도 한국에 따른 한국의 페라리가 한 번 완판됐거든요. 완판했다가 요즘 다시 물량이 풀리니까 좀 내려갔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청 기다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기 취소 물량도 나오니까 할인이라기보다는 많은 혜택을 주니까 전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짜증 내는 건 있죠. 또 속았다.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2만 달러나 떨어졌어요. 테슬라는 이번 주에 완전 주행 소프트웨어 가격을 15,000달러에서 12,000달러 인하했습니다. 가치는 자산을 구매하는 것. 올해 초에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해요. 특히 미국에서 모델 X 또는 S. 사실 근데 한국에는 모델 3가 대부분 돌아다녀서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조용한데 미국에는 이제 모델 S가 많이 팔리니까 아무래도 모델 S를 구입한 테슬라 소유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지금 포춘지거든요. 포춘지에서 메인 기사로 실을 정도면 나중에 보상은 또 해줘요. 테슬라가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상을 다 해줬어요. 보상이라기보다는 뭐 교환 판매라든지 보상 판매를 다 해줬기 때문에 아마 보상안이 나올 것 같아요. 직간접적으로. 직접 돈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금 특정 연초 모델에 대해서 트레이드인이 잘 돼 있어서 그냥 가져가면은 추가금 없이 그냥 새 차 주는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 문제가 공화당에게 약간 문제가 되긴 해요. 근데 지지율은 오히려 결집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더격이 계속해서 탄압받고 있다는 약간 순교자의 이미지는 가져가고 있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2024년 대선 캠페인은 벌여야 되거든요. 일단 대선에 뭐 연설이라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계속해서 지방법원에 출석하면 시간이 뺏기는 거죠. 결국에는 공화당의 위험은 기소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답한 유권자보다 1.5배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뭐 모든 이슈가 생기면은 조금 지지하기 애매해지는 게 있겠죠. 향후 4차례가 남았는데 3차례는 2024년 총선 전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 한 3번은 더 가야 되는데 그럴수록 조금씩 나아진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사설은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이 사설 바로 한 다음 날쯤에 60%라는 지지율이 지금 기록되어서 3번씩 조금씩 낮아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무 압도적인 페이스를 앞서기 때문에 공화당이 트럼프를 후보로 지명하면 극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사실 트럼프 자체가 원래 역풍을 뚫고 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 할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을 의문시하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뭘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고 트럼프 이제
이제 후보자는 솔직히 악재는 이제 다 꺼내졌어요. 악재는 한 3번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 자기가 꺼낼 카드를 이제 내보이면 되고. 그러니까 악재가 있지만 카드가 남아있는 사람하고 악재도 없지만 카드도 없는 사람하고는 사실 이쪽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죠. 워렌 버핏이 투자를 잘하긴 한 게 버크셔 회사의 주가가 지금 99% 폭락해도 여전히 S&P 500 지수를 앞질렀대요. 왜냐면 이게 380만 배 급등해 380만 %니까 8만 배는 아니고 한 380만 배면 퍼센트로 하면 얼마죠? 뭐 S&P 500은 25,000%니까 사실 5,000% 500% 5배 뭐 굉장히 많이 올랐네. 250배와 38,000배 38,000배 정도 되겠네요. 버크셔에서의 버핏의 지난 회사는 지난 분기에 자산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약간 승부사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같이 생기신 분이 의외로 승부사예요. 젊은 시절엔 거의 뭐 레이싱 광이셨던데 1965년부터 2020년 말까지 약 380만 % 급등했는데 25,000% 상승률보다 100배 이상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크셔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최근에 그 워렌 버핏 생일이셨거든요. 며칠 전에. 근데 이제 슬슬 작별할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진짜 큰 이벤트일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같이 그 워렌 버핏도 늘 KFC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로 한국에도 되게 잘 알려졌잖아요. 가치 투자로. 하긴 뭐 몇 시념이죠? 벌써 60년 동안 70년 동안 하셨네. 60년 동안 하셨구나. 60년 70년이야. 계산이 안 되네요. 40년 50년 60년 동안 하셨는데 60년 동안 가치 투자로 성공하셨으면 인정해야죠. 꼴랑 1년 하고 가치 투자로 다 낮아빠졌는데 뭐 이거 뭐 찬반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워렌 버핏 당사자분은 굉장히 성공하셨으니 올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버크셔가 25년 전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을 매입한 등 몇 가지 훌륭한 투자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앞으로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할 거라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그 올인하는 전략이 굉장히 성공해서 난리가 났죠. 버크셔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 정말 아이콘이죠, 아이콘. 소셜 미디어 관리자 번아웃이 심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페이스북 계정 아이디, SNS, 인스타그램 관리하는 분들이 피곤한 일이 많죠. 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 생기면 여기 가가지고 난리를 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소셜 미디어 관리자. 근데 이게 되게 또 정말 의사소통이 또 이쪽으로 창구로 몰리면서 예를 들어서 막 뜬금없는 일들 뭐가 있을까요? 프린터 제품에 대해서 무슨 사회적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바로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댓글 남기잖아요. 그게 좀 웃긴데 구인 게시판에 소셜미디어 관리자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 업계가 콘텐츠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이제 많이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니까요. 24시간 동안 문제 생기면은 그 닫잖아요. 그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뭐 대형 전자 제품이라 하면은 어떤 광고 모델이 실수로 무슨 일을 했어. 그러면 막 1시간 안에 빨리 내려야 되는데 막 밤 11시에 기사가 뜨고 해외에서 난리가 나고 하면 24시간 동안 돌아가야 되니까 실제로 엄청난 그 인력이 투입되는 거죠. 모든 걸 모니터링하고. 소셜미디어 전문가 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소셜미디어 관리는 마케팅 코디네이터의 책임 목록에 추가된 또 다른 업무일 뿐입니다. 인플루언서 관리만 담당하고 있다면 운이 좋은 담당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큰 기업일수록 온갖 종류의 그 이슈들이 SNS 계정으로 불만 사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또 뭐 약간 신경질적. 예전에는 언론실, 기업마다 언론실이 있었죠. 기업마다 뭐 언론 배포 땡땡전자 언론 배포용 하면 이 정도만 신경 쓰면 되는데 요즘에 공공기관들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 민감해 하더라고요. 공공기관 분들은 무슨 죄야. 공공기관 분들도 맨날 무슨 일 터지면은 빨리 글 내리고 막 동영상 수정하고 글 수정하고 이것도 다 일이잖아요. 엄청나게 피곤한 거죠.
이제 요즘 스웨덴의 한 밀레니얼 세대가 일본에서 값싸기로 유명한 폐가를 매입했습니다. 그가 100년 된 폐가를 럭셔리 에어비앤비로 탈바꿈시킨 과정을 소개합니다. 대단하네요. 솔직히 폐가라는 게 주변도 이제 어수선하기 때문에 폐가가 된 경우가 많은데 30세 스웨덴 모델 안톤 오머는 일 때문에 도쿄를 방문했다가 값싸가 방치된 주택을 사서 직접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키아를 개조한 거였는데 와 대단한데 최고의 결정. 폐가 근데 이분은 약간 조예가 깊은가 봐요. 직접 설치할 정도라면 도전을 원했지만 리노베이션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일단 수도를 끌어오는 것들도 쉽지 않겠는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더 들었고 프로젝트가 지연되었습니다.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그대로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본에서는 잘 쉽게 해고를 하지 않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정부가 서류 작업에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의지가 매우 강해서 근데 생각보다 일본 정부가 해외인들에게 또 안이 꼽게 볼 줄 알았는데 어쨌든간 그 미관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지방 정부가 도와줬다 해요. 전주인 와 폐가인데 근데 폐가인데 상태가 너무 좋은데 이게 일본 폐가 이게 폐가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 살짝 버려진 동네 구매하려는 사람들 아키아 리노베이션 1,000만 채의 빈집이 있고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로 하는 건 또 다른 그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집 리모델링은 이분이 실력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에어비앤비는 어쨌든 자기가 숙박업을 그 실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맨 사업가가 되는 건데 근데 막 시끄럽게 굴면은 사람들 여기 딱 봐도 옆에 집이 따락따락 붙어 있는데 근데 뭐 일본에 올 정도야. 왜냐면 유럽에서 일본으로 오면 비행기 값이 비싼데 이 정도로 올 정도가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겠죠. 스웨덴 이 분이. 근데 특이하게 스웨덴 분이 여기서 이렇게 다 사업하겠다고 나서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스웨덴도 사실 사업에 친화적인 국가는 아닌데 사업가 기질이 있네요. 이제 워렌 버핏의 녹색 현금이 미국에 있는 그 석탄 예정 폐광지에다가 이제 태양열 패널을 막 깔겠다는 건데 버크셔에서의 유명하죠. 웨스트 버지니아의 공화당 의원들을 협력하여 연방 IRA의 인센티브 지원을 받아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땅이 넓은 국가에 어차피 폐광에다가 기초적인 인프라는 깔려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위에다 덮어 씌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국은 좀 애매한 게 한국은 산을 깎아서 억지로 하는 거는 좀 오바죠. 그러니까 미국같이 이제 폐광 같은 데다 지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뭐 다 폐광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나갔죠. 알루미늄 공장이라는데 에너지로 티타늄을 생산할 그러니까 여기다가 깔고 여기다 태양광 패널 깔고 그 다음에 이 생산시설 대충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장을 돌리겠다 이거죠.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 찬성하는 것으로 봐서 사실 이게 바로 지역균형 발전이죠. 지역균형 발전은 근데 이거 한국에 배워야 되는 게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 특화된 거를 해야 되는 거지 모든 지역을 한국은 강남으로 만들기가 지역균형 발전이 아니죠. 이것처럼 그냥 지역에 버려진 공실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태양열을 깐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을 하는 게 낫지. 근데 한국 지역균형 발전은 일단은 지방은 무조건 강남으로 만든 다음에 겉모습을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또 서울로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지역균형 발전도 아니죠. 그냥 지역 부동산 발전이라고 해야 되죠. 유틸리티 규제 기관인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석탄 산업을 지원해왔습니다. 근데 석탄 산업 대신 이제 보조금 받고 태양열 센터로 전환하자 이거죠. 근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지역 의원들이랑 이런 걸 상의해가지고 지역 경제 발전해야죠. 경제개발 웨스트 버지니아주 경제개발부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 놀고 있는 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좀 이제 석탄을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지나갈수록 특히나 미국에선.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여기다가 새로 만들고 태양열 부지 쫙 깔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공장 그 태양열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공장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한 다음에 철도 깔고 철도나 그냥 트레일러 도로 하나 깔아주고 하면은 딱 뚝딱 완성되는 거죠. 지역 경제 발전. 왜냐하면 예전 탄광들이 철도를 통해 날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는 다 뚫려 있다고. 미국 같은 경우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빈 땅들이 개발돼가지고 미국은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한국은 지역 균형이 진짜 그 제가 20년 전부터 한국의 지역이 지역 정책이 그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했는데 그 20년 동안 뭐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지역 균형이니 또다시 출산율이니 외치는 게 저는 사실 웃기긴 해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다른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를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없이 개발하고 발전해야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지. 그냥 그 돈 하나 쥐어주고 지역 균형의 강남처럼 건물 하나 몇 개 지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마케팅 전략 중에 포용성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포용성 광고는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라고 하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한국에서는 형평성이 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한국의 광고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집단 압력이 있죠. 그 뭐 페브리즈 광고가 유명한데 페브리즈 광고 뿌렸어? 너는 왜 이렇게 저 사람 고기 향이 너무 짙어 하면 팡팡팡 뿌리면서 페브리즈 하면서 끝나죠. 근데 형평성은 그 포용성은 사실 사실 좀 약간 공감하기 어려운 데가 있어요. 포용성이라는 건 특히나 뭐 동아시아에서는 다 솔직히 같은 사람들이잖아. 생긴 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포용성이 좀 애매하긴 한데 포용성의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다양한 잠재 고객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포용성의 문제가 뭐냐면 포용적인 접근 방식이 전략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BMW 제가 광고자라 생각해보세요. 얼마 정도 포용해야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포용할 거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BMW 살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잘 보이고 잘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게 있죠. 물론 뭐 성능도 좋지만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포용성을 가져야지 기존의 BMW 오너들이랑 새로 어필하고 싶은 현대 기아차 타다가 대형 BMW 옮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느 정도 포용적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진짜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단순히 포용성으로만 해가지고는 기업이 사실 살아가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일부러 조금 포용성을 한국은 지나치게 강조하진 않죠. 한국은 그런 게 없고 약간 한국은 여태까지 기본적인 베이직 마케팅 기본적인 마케팅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노이즈 마케팅이 하나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 유명한 마케팅 하면 노이즈 마케팅하고 다른 하나가 비싸게 파는 영 하나 더 붙이는 마케팅 그 정도가 제일 잘 먹히는 것 같아요. 포용성 마케팅도 좋지만 요즘 굉장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제목을 잘 뽑네요. 정밀하게 성과를 측정할 때 다음과 같은 함정을 피하세요. 참고로 한국의 성과 지표는 무조건 투입 예산 대비 그 산출물이거든요. 산출물은 대부분 참여자 수 혹은 매출인데 대부분 참여자 수를 좋아해요. 왜냐면 매출은 다들 자신이 없거든요. 참여자 수. 그러니까 한국이 SNS에 기업들이 그 되게 목숨을 걷는 이유도 참여자 수로 원래 전통적인 한국이 가장 좋아하는 그 지표예요. 그리고 뉴스 보면 부산 해운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광고하는지 아시죠? 이번에 100만 명의 인파가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성과 지표를 측정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투입 예산 대비. 그러니까 작년에 부산 때 제가 해운대 과장이라 생각해보세요. 해운대 관리과장. 부산시 3급 공무원, 서기관인가 하여간 고위 공무원인데 예산에 이번에 작년에 10억 투입해서 100만 명이 왔는데 올해 15억 그래서 인심 섰다 했는데 150만 명 오면 이 사람은 성공한 거야. 왜냐하면 이만큼 50% 성장을 이뤘으니까. 근데 5% 해서 50% 하면은 나름 또 성장이라 봐요. 다시 한 160만 명 와야지 성장이긴 한데 1.5 대 1.6이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측정한다고 한국에서. 프레임워크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건 한국에서는 매일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건 넘길게요. 미국에서는 일치하나 보죠. 활동 측정 이게 중요해요. 결과에 집중하세요. 이게 진짜 한국은 결과를 말해야 돼요. 한국이 여러분들 직장생활 꿀팁 알려드릴게요. 직장에서 승진 빨리 하는 법. 과정 집어치우세요. 과정에 집중해라 한 말은 그냥 너 인생 그냥 대충 살아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결과예요. 무조건 그냥 돈 때려 넣은 다음에 가만히 어디 놀고 가두세요. 그 다음에 결과만 나오면 산출물만 잘 나오면 끝이야. 산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서 승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승진을 자기 힘으로 해본 게 아니라 그냥 그 연공서열처럼 그냥 시간 지나면 올라가겠지. 대부분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40, 50대 분들의 말을 너무 집중해서 들었어도 안 돼. 40, 50대 분들이 미운 게 아니라 40, 50대 예전에 승진하던 때랑 달라요. 무조건 결과만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회식 잘 참여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챙겨주지도 않아.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 예전 사회 같은 아닌데 내가 책임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책임져주지도 않으니까 여러분은 결과에만 집중해야 돼요. 결과 진짜로. 이거는 하버드 비즈니스가 제대로 읽었네. 이제 오늘 고대 신문이 급발진해서 고대 신문 아마 서울대 분들 조금 기분 달래주려고 간 것 같은데 고대 신문도 뭐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해는 가요. 근데 이분이 뭐 잘못 말하신 거 아니에요. 서울대 자연과학 학과장인데 근데 이분이 뭐 매너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답답하실 거야.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이공계 인물들이 젊었을 때 2003년에 한국에 기회가 한번 왔었어요. 기회는 그리고 인생에 3번 온다고 3번. 그때 한국 과학계의 기회가 그때 왔어요. 황우석 때문에. 황우석을 욕할 게 아니라 황우석 때문에 그 지금까지 사실 산소 호흡기 부착하고 있었던 게 한국 과학계고 그것 때문에 지금 돈이 흘러들어왔는데 이제 올해부터 예산이 잠깐 들어가죠. 과학계가 이제 스스로 20년 동안 무너져 내린 건데 지금이 사실 기회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돼요. 기회 두 번째 기회는 뭐였냐면 모르겠어요. 두 번째 기회 뭐 있는지도 모르겠고 20년 동안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초전도 제가 과학계의 별의 순간인데 김인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단 조금 이렇게 저격했다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인신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과학계 종사했어도 답답하겠어. 지금 보니까 초연도 비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분이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긍정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과학경제 그때 이바지 할 때 국정출연에 한번 발 담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겠지만 젊으신 분들이 지금 비난하고 이제 비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어나서 처음 과학계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당연하지. 그 언론인들도 변호사, 의사 초청하지 과학자들은 재미없어 초청 안 해요. 진짜야. 스스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차분하고 괜찮더라고. 그건 인정해요. 근데 젊으신 분들이 이제 비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다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죠. 분위기 자체에 휩쓸려서. 지금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을 잡지 못하면 끝이에요. 끝. 어떻게 어디서 돈 받아올 건데? 과학자에는 국경이 없지만 세금에는 국경이 있어요. 세금에는 국경이 있어요. 뭐 세금 어디서 가져올 건데? 저기 뭐 구소련에서 가져올 거예요. 스푸트니크 가져올 데가 없어요. 가져올 데 진짜 없어. 돈이 빵이 되는 지원금 빵이라고 적혀 있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경험 스스로. 최근에 그 슈퍼컴퓨터 전원 샷다 내렸죠. 최근 슈퍼컴퓨터 50% 전원 부분 샷다 내렸는데 샷다 내려버렸는데 샷다 내린 거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은 인건비야. 인건비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가서 2차 전지 배터리 공장 견학 가시면 기가 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아시다시피 과학계분들이 공장 라인에 서기 싫어서 학교로 도망친 것도 있어. 제가 정확히 알아요. 그런 거 자기가 싫어하는 순간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성과가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답답한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젊으신 분들이 비꼬기보다는 이제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은 원로로서 그냥 좋은 덕담 해주시는 거고 젊으신 분들이 제일 문제야. 이분은 차라리 매너 있었어. 고대신문이 사실 지금 기사 내렸는데 이분을 비난할 게 아니라 고대신문을 비난할 게 아니라 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리스트업 받았는데 그 젊으신 분들 요즘 방송 나와서 비꼬지 말고 좀 나이 드신 분들 잘 따라서 뭐 하나 만드세요. 초연도 잔이라도 좋으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라이브 할 때는 있었는데 이 고대뉴스 과학적 이슈의 비과학적 태도 경계해야 된다고 고대신문이 서울대 찾아가서 인터뷰했는데 서울대 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논란이 있어요. 서울대 논란이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대가 이제 성과 노벨상으로 말해야 될 때예요. 진짜로. 퀀텀 연구소는 기업이잖아요. 기업 LK99 초연도체이기 때문에 돈 벌면 장땡이지만 서울대는 국민 세금 100%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보여줘야 돼. 근데 스스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매너 있게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학과장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서울대가 참 논란에 지금 휩싸여가지고 일단 기사가 내려간 기사 검토 중인데 사실 서울대 근데 제가 서울대 입장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어떤 건지도 알아. 그리고 이분들이 배우신 분인 것도 내가 다 알아. 근데 진짜 노벨상이 타와야 될 때 누구든지 서울대가 아니라 뭐 연세대라도 아니면은 저기 뭐 제주대학교라도 누군가는 타와야 돼요. 특히 국립대면 더 국립대가 스스로가 약간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더 약간 민감하게 과학 이슈 비과학적 태도 경계해요. 그럼 자기가 타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터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학 이슈의 태도는 경계할 수 있지만 세금 지원은 경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은 민심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니까 세금에 지원받는 걸 너무 당연히 여기니까 이렇게 계속 민심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심 파악이 안 된다. 그리고 언론들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뭐 한국 언론들이 비즈니스에 능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이나 지금 교수분들이나 그러니까 민심 파악이 안 되는 거지. 민심은 초연도체뿐만 아니라 초연도체가 누가 하든 간에 자기가 타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 근데 사실 미국의 일반인 분들이 메릴랜드 대학교를 되게 비판해요. 메릴랜드 대학이 뭐 주말간에 감정적인 트윗을 막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뭐 자랑하는 건데 100개가 넘는 뭐 초연도 뭐 논문 어쩌고저쩌고. 근데 사실 메릴랜드 대학이 왜 그런지는 알죠, 있죠. 그러니까 그 미국인이 뭐라 했냐면 보시면 LK99 이전에는 아무도 너에 대해 몰랐고 지금부터 6개월 후에는 아무도 너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다. 100편 이상의 논문이 출판한 데였다고. 좋아요. 당신이 출판한 어떤 것도 그 누구의 삶을 더 좋게 발전시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과학자분들이 그 미국도 문제가 있는 게 미국도 그 과학계가 엘리트 대학이랑 이제 그렇지 못한 대학으로 나눠져잖아요. 특히나 엘리트 대학도 요즘 마찬가지로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 여기에 빠져서 연구비 타내려고 연구비라는 게 그리고 이게 전혀 그 뭐 무슨 찬송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연구비가 곧 그냥 인건비예요. 인건비 한 그럼 800만 800만 던져준다고 많이 던져주면 한 사람당 월 뭐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좀 더 줘요. 만 900에서 1000 이거 타먹으려고 하는 거야. 차라리 왜 과학계가 의대한테 막 화를 내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화가 많아. 과학계가 화가 많아. 왜냐 의대 분들이 대부분 그 정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한 쿠션 뭐 감안하고 정부 세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부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건데 의대 분들도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거 아닌 거야. 과학계 분들이 의대도 아니면서 이제 자신도 연구비 지원하고 그 연구비를 정부 세금으로 지원받으니까 자신만의 명분을 만드는데 명분을 솔직히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노벨상 정도인데 노벨상 타기 워낙 어렵잖아요. 근데 의대분들처럼 사실 환자가 막 들어오잖아요. 환자 막 들어오기 전에 환자 수 1인당 정부 세금을 이제 받는 보건복지부랑 좀 다른 자신만의 세금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은 특히 더 실패했어요. 한국 과학계가 연구비 명분에 지금 거의 연구비 명분이 다 떨어졌어요. 솔직히 2003년부터 2000년간 지금 2023년이니까요. 황우석 박사 때문에 그나마 묻지마 연구비가 지원된 거예요, 그냥. 근데 요즘에는 연구비 타는 것도 빡세져서 한 번에 안 주고 여러 번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한국 과학계도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지. 올해 삭감됐죠, 연구비가. 미국 과학계도 비슷한데 미국 과학계는 하도 그 전 세계에서 각 국가 장학금으로 와서 자기들의 인건비를 태워주니까 그나마 살아남는 거고 메릴랜드 학교도 마찬가지. 메릴랜드 학교가 어디 있는데 아무도 몰라. 미국인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메릴랜드 학교가 그냥 미국 사람들 거기 가면은요 진짜 인생 큰일 난 것처럼 굴어요. 메릴랜드 학교 진짜 미국이 엄청난 학벌 사회라고. 학벌 메릴랜드 학교 가면 진짜 그냥 욕 먹어요.
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그래도 못 간 대학 갔다고 욕먹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 냉정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영국이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멜랜 대학교처럼 이렇게 감정적인 트윗을 하기보다는 한국도 여기 휩쓸리면 안 되죠. 이거 좋다고 휩쓸릴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연구비 안 나온다니까 정말로. 정신적 지름길로 번아웃을 피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기술로. 근데 사실 저는 번아웃을 겪은 적이 없어요. 제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 사회에 나온 이후로 이거를 안 지켜본 적이 없거든요. 무조건 아침 9시에서 밤 9시까지 나왔거든요. 최소 12시간씩 매일 일하는 거죠. 그런데 번아웃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어느 정도 적성에 맞아야 돼요. 적성에 맞는 일 찾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냐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오랫동안 일하려면 적성에 맞아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왔다는 건 사실 적성에 안 맞다는 거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조직 심리학자인 와튼 대학교 아이비리그의 유펜이죠.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경영대학 아담 그랜트는 기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버의 이점에 대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 서술했습니다. 베푸는 사람, 모든 일에 예스라고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쏟아진 요청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좋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한계적이 있죠. 시간과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 공유, 그리고 상호이익에 대한 소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 그랜트 와튼 스쿨에서 한국에서 적용되는 건 상호이익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너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가장 낫고, 번아웃을 피하려면 이제 사람들한테 일을 던지라 이거죠. 일을 공격적으로 던져야 돼. 한국에서는 너가 해라 이렇게 하고 도망쳐야 돼. 조직에서, 회사에서. 그럼 어차피 사람들이 다 해요. 누군가 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평상시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일 아예 안 하면서 던지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하지만, 여러분이 일 열심히 해서 일 막 던지면은 사람들이 짜증은 내지만 일 잘한다고 칭찬해요. 나중엔 결국엔. 우선순위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그 뭐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사실 일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번아웃 막으려면. 여러분이 뭐 어쩔 수 없이 번아웃이 왔다 하면 일을 그냥 다 던지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짜증 낼 바에는 그냥 일 던지는 게 나아요. 일 막 던져. 그냥 다 저 제 일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도 그냥 일 던져 보세요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줄 거예요.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 착해하기 때문에. 바비 슈퍼마리오를 제치고 올해 최고의 수익 영화 1위 차지했는데, 사실 이게 마고로비 때문에 흥행했는데 대단한 거죠. 이 굉장한 또 흥행 파워로, 사실 마고로비가 그 한번 흥행하고, 예전에 한번 좀 잘 안 되고 또 흥행하고 이번에 대박 흥행해서 이제 체면을 차리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마고로비의 스타성이. 지금 거위 감독하고 마고로비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마텔사의 유명한 패션 인형 바비의 실사를 보기에 분홍색을 입은 많은 팬들이 모여들면서 문화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이미 개봉하기 전에 남자들한테도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실 내용 자체가 약간 남자들이 좋아하는 약간 글래디에이터 같은 내용이잖아요. 여자판 글래디에이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글래디에이터 영화. 왜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쌓아 올리는 그런 영화인데, 이제 남자 대신 여자가 이제 주인공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윗 감독이 잘 아는 거야. 그 남자들의 심리를 잘 알아가지고 여자판 글래디에이터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할리우드 파업 때문에 세운 기록이라 더 대단하고, AMC 미국의 CGV에서 이제 박스오피스 기록 세우 플러스 주식까지 뭐 오르게 한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겠네요. 되게 2023년이 할리우드의 위기일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넷플릭스 시대에 정말 밀리지 않는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바비와 오펜하이머. 바벤하이머가 미국에서 엄청난 흥행 플러스 국제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특히나 오펜하이머는 아이맥스 기술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엄청난 파급력을 미쳤네요. 미션 임파서블이 좀 안 됐어요. 미션 임파서블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동시에 개봉했거든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8월 15일에 개봉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런 식으로 흥행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이라고 다들 말하죠. 왜냐면 바비랑 오펜하이머 모두 약간 마이너한 취향이긴 했어요. 사운드 오브 프리덤도 굉장히
뭐 흥행했고 보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 2023년에 바비가 굉장히 흥행했기 때문에 2023년에 최고 흥행작 아마 바비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여름철 박스오피스 판매도 보시면 다시 거의 회복했어요. 20년 전에 20년이 굉장히 좀 낮았는데 지금 배우 파업만 없었으면 배우 파업 그리고 그 할리우드 파업만 없었으면 이번에 신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파업 때문에 좀 밀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23년에 영화 산업이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어요. 미국 영화 산업이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주가를 상승시키고 또 스타들에게 영화 산업계들에게 많은 또 투자 회수를 한 것 같아요. 기술 문화와 직면의 환멸을 느낀 X세대, MZ가 아니라 X세대예요. X세대 근로자들은 기술업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동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른 결과입니다. 밀레니얼 하면은 한국으로 따지면 오렌지족이라고 보면 돼요. 압구정 오렌지족인데 MZ가 아니라 X세대를 했던 게 좀 X세대가 약간 낀 세대긴 해. X세대가 낀 세대라서 위로는 한 소리 듣고 밑으로는 밑으로는 한 소리 또 듣고 그러니까 좀 끼인 세대라서 조금 애매해요. 1965년부터 1980년대 사이를 미국 기준의 X세대를 하는데 기술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믿으면서 연봉 및 스토어 옵션은 굉장히 좋았지만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업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약간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MZ세대가 미국에서는 MZ세대가 사실 왜냐면 이게 그게 있어요. MZ는 초봉이 지금 높게 받고 있거든요. MZ는 초봉이 높은데 초봉이 높으니까 조금 상대적 박탈감이 오겠죠. X세대에게. 산업과 경제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 기술 개발이 일어나 지역군과의 관계를 재협상해야 됩니다. 중년의 위기,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가 스스로 오죠. 40대 분들도 이제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정서의 변화가 오고 근데 유의미할 정도로 낮아요. X세대가. 약간 의욕을 떨어진 거죠. 왜냐면 이제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하고 큰 기술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도 X세대가 굉장히 낮고 약간 성공에 대한 열망이 오히려 MZ보다 낮긴 해요. 지금 미국의 지금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김찬준 교수님이 디지털 타임즈 인터뷰가 있는데 김찬준 교수님 확실히 예전 분이셔서 예전 분들은 진짜 과학이 국가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진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국책연구원 많이 컨설팅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 예전 분들이 훨씬 더 마인드가 좋아요. 좀 젊으신 분들보다. 젊으신 분들이야 뭐 틈만 나면 한국 떠날 수 있을지 한국 떠나지도 못하는 젊으신 분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김찬준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게 40년 만에 호황기예요. 그러니까 김찬준 박사님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이게 한국 과학계의 마지막 황혼 유성군이에요. 마지막 별이 소멸되기 전에 빛나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별의 순간 한국 과학계의 별의 순간 김창준 박사님이 하시는 말이 맞아요. 별의 순간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없어요. 생명공학 황우석 때문에 잘 안 됐죠. 황우석 박사 분 때문에 뭐 그럼 다른 사람이 하든가. 근데 그냥 욕만 하고 그냥 사우디 가버리셨잖아. 삔또상에서. 그거 어떻게 뭐 할 거야? 뭐 화장품에 쓰인다고 하지만 화장품 업체도 막 주식 많이 올랐죠. 초연도체가 없으면 이제 끝이에요. 끝. 신소재니까. 그 다음 게 뭐가 있어요? 뭐 전기차 한국이 배터리 공장 한번 가보셨어요? 배터리 공장 가보시면 정신이 번쩍 들고 초연도체 성공하려고 돌구우실걸? 배터리 공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디지털 타임즈랑 쭉쭉 했는데 원자력 연구원 분이 되게 또 배우신 분들이네. 배우신 분들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스스로 부정적 인식 초연도 전도사로 뛰겠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부정적 인식이 왜 나오는지도 알겠는데 뭐 패배주의도 있겠죠. 김 박사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역시 예전 분이랑 다르시군. 바쁜 일과 속에서 소외계층, 과학대중 발견, 과학기술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과학적 진여한 역할을 넣은 생산에 과학문화 확산과 과학기술 대중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LK99 초전도 분야에 대한 국민적 지식과 이해가 높았지만 소통을 하층 강화해 초전도 전도에서 과학기술 엠버서더 역할을 해나가겠다. 아 대단하시네요. 맞는 말씀이시고 시계도 좋은 거 차시네. 시계 뭐죠? 혹시 시계 모델명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판이시네.
시계도 좀 배우신 분 같은데 조예가 깊으세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게 지금 보니까 그 부정적 인식도 맞고 초연도 전도사로 띄워야 되는 것도 좋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과학계도 이런 태도를 바꾸긴 해야죠. 김찬준 교수님이 국내 과학계가 가장 부정적 디지털 타임스가 굉장히 조금 뭐 적합한 기사를 내고 있는데 디지털 타임스가 또 맨날 우호적이질 않았는데 김찬준 교수님이 이제 박사님이 이게 하도 많이 논란이 되니까 국내 과학계가 가장 부정적 이건 맞는 말이죠.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도 모르겠어 사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했지만 황우성은 핑계고 그냥 욕하고 싶은데 황우성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 핑계야 핑계. 2003년 일을 아직까지 누가 기억해요. 2003년에 2003년에 아이폰도 없었어.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스스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준 교수님이 인사이트가 좋으시네. 김창준 교수님이 좀 두뇌를 좀 쓰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이 국가 과학계에 대해서 생각이 좀 깊어요. 참 예전 공무원분들이 진짜 일 열심히 했어요. 일 진짜 열심히 했던 예전에. 과학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만 과학이 이제 국가에 기여하는 거는 이제 많이 그런 영향을 사라졌죠. 아직까지 그런 스피릿이 살아있으세요. 영혼이. 한번 보시면 디지털 타임즈 사이언스 결국 발전 겸허히 대응해야 된다고 김천식 교수님 다시 한번 올리면서 디지털 타임즈 영상은 제가 따로 빼서 올릴게요. 왜 이곳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질문에 답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열정 표현.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어색하지만 이게 조금 가장 효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 경험상 어떤 분은 이 제품 이 회사 뭐뭐 서비스를 사용할 때 실제로예요. 저는 흥분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 좀 오버하네. 그러니까 차분하지 못하네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다수의 면접관들 사이에서 해당 직책의 책임을 맡게 된 이유.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직위가 곧 자기 권력과 연관되기 때문에 너가 내 자리를 넘가 이렇게 해서 책임감을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책임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고려할 때 해당 역할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설명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1번, 3번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만 말하면 굉장히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면접 잘 보는 거 있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오히려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남 얘기 그리고 회사 얘기보다 자기 얘기만 하면 왜냐면 근데 면접관들 평가하기 좋잖아. 면접관은 거의 평가하러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공감하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평상시에 오히려 그 예의 바른 사람들이 면접에 잘 못 봐요. 왜냐면 면접은 자기 얘기만 한 다음에 다른 사람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차이 나요. 저도 그때 많이 보면서 느낀 게 면접에서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붙어요. 그게 왜냐면 면접은 우리가 지금 커피 마시는 게 아니야. 커피 챗이라고 하더라도 면접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계속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아요. 개인적인 어떤 사람 자기 사생활 얘기도 막 해도 돼요. 사생활 얘기 해도 붙더라고. 근데 오히려 회사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면은 이런 걸 사람들 뜬금을 잡는다고 욕하고 왜냐면 이제 이건 평가할 수 없잖아요. 평가하면 면접관이 나쁜 사람이 되잖아. 자기가 무슨 미래에 회사에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면 면접관이 이 사람 욕하면 회사 욕하는 게 되니까 되게 불편해하고 개인적인 이야기 자기는 초코우유가 좋아요 이런 헛소리 얘기하면은 사람이 평가하기가 좋잖아. 난 딸기가 좋은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되게 면접을 잘 보는 이유가 자기 얘기만 해서 그래요.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승률이 가장 좋아요. 특히 한국에선. 이제 제 채널에는 네이처 기사가 올라왔는데 조선비즈에도 뒤늦게 꾸역꾸역 올라왔더라고요. 네이처 올라왔던 거죠. 그 핵융합 퀀텀 그 양자 컴퓨터 사진 쭉쭉 올리면서 전류 특성 개선 중요하고 뭐 네이처의 원본 기사는 다 봐서 알고 계시죠. 네이처의 LK99 기사 중에 두 번째 새로 나온 기사가 있는데 뭐 보시면은 여기 있다. 체인지 더 월드 3일 전에 나왔는데 이제 조선비즈는 슬리슬쩍 네이처가 일단 항복 선언을 했어요. 또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미국 핵융합 그 원자로인데 이거를 올리면서 LK99가 여기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LK99가 개선돼서 LK 뭐 100으로 나오면은 바로 네이처는 LK 100 성공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악감정은 없는데 네이처지도
뭐 어쨌든간 과학적 회의론이라 하지만 감정을 섞어가지고 한 것에 대해 조금 미안한 거죠. 상온천도체 과학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이언스 조선 비즈도 이제 그걸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 줬나 봐요. 그리고 댓글도 보니까 꽤 있는 것 같고. 초연도체 검증 추천해 주셨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조선 비즈도 슬슬 이제 좋은 기사를 내기 시작하면서 APL 머테리얼즈가 뭐 논문 발표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논문 발표를. 이제 한때 고가 유모차 논란이 있었는데 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고가 유모차 같지는 않아졌어요. 특히나 자전거 같은 것도 너무 비싸져서 요즘엔 고가 유모차 탄다고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500 사실 뭐 그렇게 비싸진 않죠. 지금 물가로. 여행용 유모차가 있는데 근데 여행용이긴 한데 좀 고급스럽긴 하네요. $500면 뭐 스트롤러 쇼핑 스트라이프. 그리고 또 이거를 요즘 댕댕이들이랑 여기 멍멍이들 태우고 다니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비싼 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쇼핑 카트 이 밑에 쇼핑 카트 때문에라도 그냥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는데 왜냐면 이게 거치대 역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쭉쭉 밀고 다니면 무게에도 약간 쭉쭉 굴러가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여행용 유모차에 대한 시장이 최근에 조금 커져서 기존의 고급 것들은 이제 고정식이었죠. 애기들 타는 거는. 근데 애기들 여행용으로 이제 SUV 같은데 뒤에서 쉽게 넣을 수 있도록 완전 접어지더라고.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돈을 조금 뭐 흡수하면서 사람들이 육아용품에 대한 그런 부담도 좀 느끼시더라고요. 보니까 번개장터는 당근마켓에서 많이 구매하시던데 사실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여기 뭐 중고라고 해서 엔진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직장 내 행복의 비결 한번 볼까요? 뭘까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직장 내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행복감에 약간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행복감이 급격히 하락했대. 대학 하버드 교수님 좀 뭔가 아시긴 아시네요.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행복감 급격 하락?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버드 교수님 역시 다르고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사실 뭐 인간관계죠. 자신의 삶과 직장 생활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면 자신의 성취가 세상을 움직이고 그러한 성취가 인정받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는 인정감이고 두 개는 도움을 준다는 건데 실제로 제 주변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돈이 제가 내일 말하자면 월 900 넘어가면 가치가 좀 하락하긴 해요. 월 900 넘으면 실제로 의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실제로 월 900이에요. 세전 월 900.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는 그 1,500만 원 주는 열심히 일하는 병원에서 하고 싶어 하지만 좀 성공하면 할수록 그 의사분들도 한 월 900이면 월 900은 그렇게 힘든 병원은 아니죠. 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맞춰가고 싶어 한다고. 젊을 때 바짝 벌더라도 나이 들면은 이제 다들 그 대부분 교수님들이 한 이 정도 받으세요. 실제 대학 교수님들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데 이제 대학 교수가 되면 따라오는 뭐 그게 있잖아요. 의대도 이렇단 말이에요. 의대도 그러니까 다른 직종은 오죽하겠어요. 다른 직종은 뭐 설렁설렁 하면서 자기가 만족하는 직장에서 400만 원 받는 게 대부분 목표일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일을 거의 안 하면서 400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이 400만 원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제가 주위를 둘러봐도 제가 700만 원도 받는 데서 일해보고 1000만 원 받는 데서 평균적으로 일해보고 400만 원 받는 데도 일해봤는데 400만 원 받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또 만족감이 높더라고요. 대부분 또 이런 데가 초임 검사 판사들이 한 이 정도 받잖아요. 대부분 만족도가 높아요. 희한해. 미국의 상무부 장관, 이분이 상무부 장관인데 최근 반도체 때문에 중국에 갔다는데 갑자기 그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초전도체를 제한해서 중국의 군사 능력을 제한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정확히 말하면 오늘 그 새벽 6시에 했는데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사실 기자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초전도체라는 단어를 LK99를 분명 기자는 봤겠죠. 근데 그 상무 장관이 대답을 해준 거예요. 진짜 그 초전도체를 제한하려 한다고. 왜냐면 지금 알겠지만 미국이랑 중국이랑 반도체로 싸우고 있죠.
근데 초전도체는 사실 제한을 안 하고 있는데 초전도체도 이제 제한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초전도체에 집중하는 이유도 반도체 굴기가 실패하면서 인력과 장비는 다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사실상 중단 가동되는 상태에서 그냥 초전도체를 얹어서 돌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초전도체에 대해서 규제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무부 장관이 이를 또 알아차리고 미국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초전도체도 이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또다시 반도체 분쟁이 초전도체까지 이어지면서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쟁이 초전도체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한국이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허 논란을 둘러싸고 특허 사무소가 분석한 게 있는데 제가 사실 고려대 산학 협력 기업을 운영해 본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뭐 좋게 해결했을 거예요. 고려대가 그렇게 또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요. 고려대는 인건비, 그러니까 연구 교수분들이나 대학원생들한테 인건비나 그 직업 정도만 소개시켜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LK99에 고려대가 그냥 손을 떼는 게 맞죠. 설령 지분이 태워져 있다 하더라도 왜냐면 퀀텀 연구소에 지분이 그냥 가는 게 좋은 영향이에요. 물론 근데 고려대가 굳이 여기 가지고 싸우진 않겠지만 LK99에는 고려대가 손을 떼는 게 맞아요. 괜히 이게 왜냐면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행정 자체 느리기 때문에 이거 행정 처리하다가 세월 다 걸리는데 고려대가 가장 빠르긴 해요. 고려대가 대한민국 모든 대학교 중에 한국 모든 대학교 전부 대학교 중에 가장 그 산학 협력이 잘 돼 있고 가장 합리적인 대학교 그리고 가장 빨라 행정 처리가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느리지 않아요. 교직원들이 굉장히 똑똑해 스마트해 그리고 그냥 뭉개지 않아요. 일을 안 뭉개거든요. 고려 특징이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연구비가 요즘 잘 몰리는데 이제 서울대 교수분들도 고려대랑 연구하고 싶어하죠. 왜냐하면 연구비를 잘 주고 융통성이 높아요. LK99에 근데 손 떼는 게 맞죠. 퀀텀 연구소한테 해가지고 퀀텀 연구 더 빨리빨리 하게 해주는 게 차라리 고려대학교도 나아요. 어차피 이 LK99가 노벨상이나 특허 등 성공이 되면 고려대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쪽에 그 시작 자체가 고려대 내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뭐 싸울 필요가 없다고. 이제 삼성전자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3조 달러 클럽에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AI 처리 기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셋도 필요하지만 램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램 생산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최고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죠. 다 같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ARM. 우리 또 ARM IPO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ARM이 예전에 아마 삼성전자와 그 모바일 프로세서에서도 협업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죠. ARM IPO하면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미국의 기대감, 해외에서 기대감이 어쨌든간 그 삼성전자 자금에 유입되는 원천이 되고 있네요. 우리 중국의 시 대표님이 지금 돌발 행동했는데 G20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좀 삐졌어요. G20 불참 설명할 수 없는 G20 불참으로 글로벌 정치가로서의 이미지 훼손. 근데 인도 때문에 삐진 것 같아요. 중국이 자존심 상할 만하죠. 예전에는 참고로 인도는 최근에 달 착륙을 성공해서 기분 좋은데 중국은 5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가 G2 대장이었는데 G20에 와가지고 인도 따까리 하라니까 짜증나죠. 시 주석은 글로벌 정치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외교적 공세로 3기 임기를 시작했지만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제 문제의 인도분 기분 나쁜 거죠. 중국 지도자의 G20 불참은 최근 인도를 포함한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공을 방문하면서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모디 총리의 순간에 있었는데 그냥 어색했죠. 시 주석은 집에서 외국 손님을 맞이할 때 매우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올 때는 자기 집에서는 왕이지만 밖에 나가면 이제 예전만큼 예우가 안 나오니까 중국 측에서도 이제 자존심 굉장히 상한 분들 짜증 나죠.
G20 회원국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 불참 결정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 알죠. 인도 때문이라는 거. 인도 요즘 잘 나가는데 중국 못 나가니까 확난 건데, 중국과 인도의 양자 관계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G20의 유효 소명이 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중국이 예전에 G2라고 미국과 이제 대등하게 해줬는데 갑자기 인도랑 엮으면서 급이 낮아졌다 생각하는데 인도가 또 중국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인도가 중국을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뭐 중국도 인도를 싫어하고 서로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또 긴장 관계가 미국한테는 오히려 득이 아니라 약간 미국도 당황해하는 눈치더라고요. 너무 싸우니까. 왜냐하면 둘 다 알겠지만 또 군사하면은 둘 다 또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을 좀 막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우선 신성이 뭐 대반등을 시작하고 있는데, 다들 혹시 라이브 밤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현재 지금 월요일이고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죠. 근데 다들 신성의 목표가를 되게 높게 잡고 계세요. 주변 지금 의견을 종합해 보면 최소 10만 원이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주변에 10만 원 목표로 심리적 가격이 일단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6만 원을 뚫는 순간 10만 원을 순간 10만 원을 가겠다고 말하고 계셔서, 아마 6만 원을 오늘 6만 원 정도를 뚫을지 말지가 굉장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6만 원을 기준으로 아마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충 결론이 나와서 아마 지금 이 V자 반등도 6만 원을 향한 반등이겠죠. 5만 원을 향한 반등은 아니죠. 이렇게 날카로운 V자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될지를 봐야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 그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초연도체 관련이 1시나 2시 이쯤에 급격하게 변동이 막 오면서 마지막에는 대부분 그 우상향으로 마감했어요.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래 정지가 있는 그런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여태까지 80% 이상이 우상향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우상향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우선 미국 연구원들이 AI의 창의성을 테스트했는데, 테스트 결과는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독창성에서 응시자 중 상위 1%에 속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근데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좀 애매한 게,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이거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료 모델을 써봤더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인풋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컨셉을 통해 만들어주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충격적인 이미지는 맞아요. 왜냐면 무작위적으로 랜덤 배열로 해주니까 독창성에서는 상위 1%지만 실제로는 진부하더라고요. 왜냐면 스타일 자체가, 색감이나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AI 그림 보면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사실 그 특유의 좀 그 저가형 게임 같은 3D 게임 같은, 스타크래프트보다 못해요. 스타크래프트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으니까. 스타크래프트 일러스트보다 못한 그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조금 흥미를 잃었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요즘 AI 그림을 일부러 잘 안 쓰는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 AI 그림에 대한 딱 그 느낌 자체가 딱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시면 AI 테스트하기 결과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데, 창의성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창의적인 능력을 예견한 거고, 현재 AI가 실현한 창의적 능력은 창의성을 개인, 사회,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을 여기는 교육제를 비롯해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스푸트니크 순간이 이게 뭐 인공위성의 순간이겠죠. 예전에 날렸을 때 한번 다시 살펴보면 스푸트니크 모먼트라고 하면은 기술 격차, 뭐 예전 막대한, 우리나라 치면은 뭐 5차 산업혁명 정도 되겠네요. 4차 산업혁명.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게 될 계기. 근데 좀 AI 그림이 좀 질리긴 해요.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를 아는 방법 한번 볼게요. 패스트 컴퍼니, 미국의 경영 전문지에서 온 거고, 큰 결정입니다. 퇴사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 좋은 조건을 퇴사하는 방법, 퇴사 면접의 살말들, 퇴사에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퇴사가 굉장히 큰 결정이죠. 그나마 한국은 좀 그 실업급여가 잘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재고용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데 미국은 사실 잘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직장을 그만둘 생각인가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고 드라마틱한 퇴사. 직장을 그만두는 큰 결정이죠. 직장을 그만둔다 한다면
상상으로 재밌지만 퇴사를 결심했다면 좋은 조건으로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주 전에 통지하고 더 좋은 곳에 일할 수 있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실전 팁 알려드릴게요. 이게 흔히들 이 미국에서는 2주 전이 국룰이지만 제가 근데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하루 전이 가장 나요. 하루 전 혹은 당일.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왜냐하면 2주 전 해봤자 아무 그게 없어요. 하루 전 혹은 당일이 가장 나아요. 그리고 2주 전에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도 3일 전에 하는 그 기업들 되게 많아요. 당일 통보. 2주 전은 미국 기준이고 미국은 2주 전에 통보하더라도 3일 만에 나가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이게 룰로 정해져 있고 한국에서는 하루 전 혹은 당일이 가장 나아요. 왜냐면 뻘쭘해. 잘 지냈으면 하루 전 혹은 당일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혹시나 나중에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하고 2주 전 혹은 한 달 전에 퇴사한다 하면은 뻘쭘해요. 근데 어떤 분들 이럴 거야. 뭐 사내 규약인데요. 그런 거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한 달 전에 그 나가는 사람이 한 달 전에 통보한다는 거 그런 건 없고 만약 그 나가는 사람은 하루 전이나 당일 통보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좀 그 임원급들일수록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직이나 퇴사하시는 분들은 2주 전에 하시는데 원래 위로 올라갈수록 빨리빨리 빼야 되거든요, 방을. 그래야지 업무 기밀이나 보안사항 그리고 임원 보고인데 저 2주 후에 나가는데 임원 보고 다 들어가면 뭐 이직하는데 뭐 CJ에서 만약 저기 어디야 CJ에서 저기 롯데 쇼핑 가 그러면 2주 동안 거기 듣고 있어? 임원들은 3일 내에 무조건 방 빼야 되는 거고 당일 빼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당일 통보하는 사람도 많고 서로 이게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래직급도 그냥 하루 전이나 당일 전에 빼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이거 실전 팁입니다. 실전 팁. 제가 억대 뭐 회사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미국이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안 오고 경기 반등에 거의 성공하면서 주택 시작 가격이 세져서 이제 결혼 예물 대신 계약금 현금을 원하는 커플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은 계약금 플러스에다 예물을 해야 되는데 미국 커플들은 나름 합리적이네요. 캐시 넬슨과 올리버 넬슨은 8개월 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이런 건 별 좋지 않죠.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면서 첫 주택 펀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 결혼식 날에 돈으로 이제 써달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면서 가족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집을 살 수 없었을 걸. 근데 그 다운 페이먼트 이렇게 집 사는 건 되게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솔직히 잘 사는 축에 속한다 봐야 돼요. 미국은 평균 집 구매 나이가 굉장히 높아요. 제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집 구매 나이가 한국보다 최소한 10살은 높다는 게 대단한 게 뭐냐면 한국은 군대가 있기 때문에 좀 늦춰지는데도 한국이 더 빨라요. 한국이 집을 좀 집착하는 면도 있고 하지만 계약금을 되게 많이 내야 되는 미국의 특성상 계약금을 사실 많이 내진 않지만 계약하면 10%만 내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까다롭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다운 페이먼트만 해결하면 미국은 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많고 한국은 지금 강하게 걸려있죠. 규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나이가 더 적은데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이 어쨌든 화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